이 늙은 애미 쏙 빼놓고 장인 장모랑만 디너쇼 가니 재미있든? 어머님, 표가 2장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다음에 가시면 되죠. 가짜는 변명 그만해라. 표 2장뿐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게지. 늘 친정이 우선이었던 아들과 며느리, 명절에 처가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가도 제 손에 쥐어준 건 마트에서 파는 과일 한 박스뿐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트로트 디너쇼까지 장인 장모만 살뜰히 챙겨 다녀온 뒤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깟 디너쇼 티켓 2장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란 것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말순. 올해 77이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늘 가족이 우선이고 가족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왔는데 제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 있죠? 그동안 어디 말도 못하게 창피하고 서러워서 꽁꽁 숨겨두었던 제 사연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은 화초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는데 아파트 아래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조심해서 타세요. 틀림없는 내 아들, 민규의 목소리였죠. 나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고 있던 물조리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규가 우리 옆동에 사는 자기 장모의 팔을 살뜰하게 부축하며 택시로 안내하고 있더군요. 며느리 소은이는 또 자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오늘 정말 고맙다. 우리 사위, 우리 딸. 소은이가 뭐가 그리 좋은지 한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려. 아빠, 엄마. 오늘 하루 아주 즐겁게 보내셔야 해요. 소은이 엄마가 호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덕에 늙어서 호강하네.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들 노래를 다 듣고 말이야. 트로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내 호텔에서 열리는 트로트 디너쇼 날이었거든요. 제가 신문 광고를 오려두고 민규에게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디너쇼 말입니다. 장모님, 머리 조심해서 타세요. 천천히. 어이구, 세상에, 우리 사위가 최고라니까. 소은과 민규까지 택시에 올라타자 차는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진 길 끝만 바라봤죠. 지난주에 민규가 집에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아들, 다음 주에 트로트 디너쇼 한다는데 엄마가 너무 가고 싶더라. 어이구, 우리 엄마도 트로트 좋아하시는구나. 기회되면 꼭 한번 모실게. 그렇게 살갑게 대답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게 나를 쏙 빼놓고 장인, 장모를 모시는 거였나 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베란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서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온몸이 투명해져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소은이의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내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특별한 데이트.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활짝 웃고 있는 소은이 엄마의 사진 아래 효녀네요.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같은 댓글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친정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갖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챙기면서도 시어머니가 고혈압 약은 잘 챙겨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도 괘씸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목소리가 처량하게 떨렸죠. 그 말과 함께 서럽게 터져나오는 울음도 간신히 삼켰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규였어요. 엄마, 우리 지금 가는 길인데 엄마 집에 잠깐 들러도 돼? 그냥 집에 가지, 뭐하러 오게? 그냥 얼굴도 보고 인사드리려고.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지만 저는 일단 오라고 했습니다. 20분쯤 지나 현관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한 소은이가 고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왔냐? 앉아라. 소은이가 소파에 앉자마자 신이 난 목소리로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정말 좋은 구경하고 왔어요. 그래? 네. 사실은 트로트 디너쇼에 다녀왔거든요. 나는 차갑게 식은 찻잔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어쩌다 보니 표가 구해졌는데 딱 2개뿐이라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다음엔 어머님 꼭 모시고 갈게요. 맞아요, 엄마. 다음에는 꼭 모시고 갈게요. 가수들이 노래를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요. 소은이와 제 아들 민규가 해맑게 웃는 그 순간 제 얼굴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음은 없어. 내 서늘한 목소리에 소은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은 없다고 했다. 민규가 당황해서 나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2자리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이 늙은 어미는 버려두고 너희 처가 부모님만 모시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소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어머님,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짧은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지. 이 집에서 나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고 표가 2장뿐이라. 그놈의 가짜는 변명 좀 그만해. 평소에 친정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명절에도 이 늙은 시애미만 놔두고 후다닥 친정으로 내빼질 않나? 여행 갈 때도 나만 쏙 빼놓고 처가 식구들하고만 가더니. 하다 못해 이젠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말했던 트로트 디너쇼까지 장인 장모만 모시고 가? 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다 끝이야. 소은이가 울먹이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나는 소은이가 잡고 있는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다. 지겹다 지겨워. 나는 너희들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빨리 너희 집으로 돌아가. 민규와 소은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서류 뭉치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민규가 결혼할 때 내 노후자금을 전부 털어 사준 신혼집 등기권리증. 혹시 몰라 내 이름으로만 해두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동이틀 무렵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유령처럼 살 수는 없다고요. 아침 7시 나는 교회 성가대에서 20년을 함께한 동생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 말순이 언니야. 어머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민규네 집 좀 팔아줘. 수화기 너머로 박도연이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규랑 무슨 일 있었어요? 묻지 말고 금매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대화로. 나는 박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해야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가족이야? 경고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려댔습니다. 마치 열어주지 않으면 문이라도 부술 것처럼 누군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하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넋이 나간 얼굴을 한 아들 민규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민규는 손에 종이 쪼가리를 들고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흔들어댔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더군요. 우편함에 이게 와 있는데 우리 집이 팔렸다니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민규를 스쳐 지나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보면 모르냐? 니놈이 살던 집 팔렸다. 아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규가 울부짖으며 나를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니놈 허락까지 일일이 받아야 하는 거였어?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태연히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그때 밖에서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소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규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집을 파셨다고요? 소은이는 계약서를 빼앗아 들고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것 아니에요. 제발이요.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로트 디너쇼는 구경 잘했더냐? 네 엄마 아빠만 살뜰히 챙겨 모시고 가니 참으로 즐거웠겠구나. 민규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좌석이 정말 2개밖에 없었다니까요. 나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놈의 변명,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 그 2자리가 천금같이 귀해서 이 늙은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하늘 같은 네 장모와 장인을 모셨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보란듯이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러자 소은이 다가와 내 앞에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2분 어머님 똑같이, 아니, 어머님을 제 친정 엄마보다 10배, 100배는 더 잘 모실게요. 제발. 시집와서 한 번도 시어머니 먼저 챙긴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소은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 친정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아주 평생토록. 엄마. 민규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희더러 어디 가서 살라고요. 당장 전세금 한 푼 없는데 갑자기 길바닥으로 나가라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소은이가 바닥에 엎드려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민찬이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은요? 애 학교는 어떡하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문이 열리며 학원을 마친 민찬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끔 학원이 끝나면 저희 집에 들러 간식을 먹고 가곤 했는데 왜 하필 오늘이 그날이었을까요? 엄마 왜 울어? 민찬이가 동그래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왜 저렇게 화가 났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얼음 같던 심장에 뜨거운 인두를 지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민찬아, 얼른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있어. 어른들 얘기 중이야. 민규가 다급히 아들을 잡아 끌었지만 민찬이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애써 민찬이의 눈을 피하려 돌아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을 하는 박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매수자가 계약금 5천만 원 바로 입금했어요. 잔금은 한 달 뒤고요. 그래. 수고했어. 근데 언니, 집값이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나갔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돈이 문제니? 내 속이 시원하게 정리되는 게 중요하지. 그날 민규는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부동산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은 계약을 매수자가 물러줄 리 없었죠. 며칠 후 저녁에는 소은이와 소은이 엄마까지 집으로 씩씩대며 쳐들어왔습니다. 사부인,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소은이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애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나는 소은이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사돈께서는 아시기나 하세요? 알다마다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어른이 돼서 애들 앞길을 이렇게 막으세요. 트로트 디너쇼에 이 늙은이는 쏙 빼놓고 당신 내외만 귀하게 모셔갈 때 기분이 어떠셨소? 그때는 좋으셨나? 소은이 엄마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건 소은이가 좌석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그만하세요. 명절 선물이며 생일상이며 아플 때 약 시중까지 어느 것 하나 당신 딸이 나한테 제대로 한 게 있는 줄 아세요? 늘 친정 먼저 챙겼다고요. 내 아들이 당신 사위 노릇하느라 등골이 휘는 동안 당신 딸은 내 며느리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단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애들 책임지세요.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이니까. 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찬이가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왜 와 계세요? 두 분 싸우셨어요? 민찬아. 소은이 엄마가 민찬이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할머니, 우리 진짜 이사 가는 거예요? 나 친구들이랑 다 헤어져야 해요? 민찬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그날 밤 민규가 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소은이는 지금 밥도 못 먹고 넋이 나가서 전세집 구하러 다니고 민찬이는 전학 갈까봐 매일 밤 울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소은이가 엄마한테 서운하게 할 때 제가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했는데 제가 못난 놈이에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 엄마, 저희 부부는 길바닥에 나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발 우리 민찬이만은 생각해 주세요. 애는 정말 아무 죄가 없잖아요.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인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아이들이 돌아간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거실의 공기가 마치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민규나 소은이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대신 눈을 감아도 떠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오직 민찬이,
내 어린 손주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에 겁을 먹고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상처받았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내 손을 떠난 일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스스로를 다잡을 뿐이었죠. 며칠 뒤 부동산 동생 박도연이 웬 낯선 여자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반듯하고 야무진 인상의 여자였죠. 언니, 이쪽은 최은하 변호사님이셔. 내가 언니 속병이라도 날까봐 잘 아는 변호사님한테 억지로 도움 좀 청했어.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 갈등 전문 변호사 최은하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내 얼굴이 저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변호사님까지 나설 일은 없어요. 나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죠. 하지만 최은하 변호사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내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듯한 눈으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 보니 어르신께서 서운함을 느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디너쇼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님의 SNS를 보니 작년 장모님 생신 때는 호텔 뷔페에서 식사하셨더군요. 하지만 어르신 생신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선물 내역, 평소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처가를 우선시하는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답게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르신, 지금처럼 집을 팔아버리는 방법은 결국 어르신을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둘 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사는 집이 어르신 소유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가족관계를 녹이려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와 용서입니다. 박도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매수자분들이 아직 언니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있어. 일주일 말미를 주겠다고 했잖아. 아직은 대화로 풀 여지가 있다니까.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죠. 최은하 변호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손주 생각은 하셔야죠. 어른들의 싸움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상처받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답답한 마음에 혼자 공원을 걷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내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민규 어머님 아니세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시네요.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 모르시겠어요? 저 김은숙이에요. 20년 전에 같은 아파트 살았잖아요. 교회 성가대도 같이 하고 저 최근에 다시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제야 어렴풋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은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 늙어서 만나네. 김은숙이 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침묵이 긍정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김은숙이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저는 며느리 때문에 피눈물께나 흘렸잖아요. 아들 월급날만 되면 자기 친정에 돈 붙이느라 바쁘고 명절에는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았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며느리가 뼈에 사무치게 미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성급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별 수 있나? 시간이 약이고 대화가 약이죠.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아들네랑 연을 끊었다면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밉다고 내치면 남는 건 지독한 외로움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김은숙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밉던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편이에요. 그때 내가 한번 꾹 참았던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쩌죠, 은숙 씨.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내 한숨 섞인 말에 김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는 더 인생을 오래 산 어른이니까. 김은숙은 그 말을 마치고 자기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 민규가 초췌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규는 내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은이도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고 매일 밤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두 분 어머님 똑같이 소중하게 모시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때 저쪽에서 소은이 엄마와 소은이 걸어왔습니다. 소은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사부인.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은이가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머님 마음에 상처 드리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소은이 엄마도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딸을 오냐오냐 키워서 시열은 무서운 줄 모르게 키운 제 탓입니다. 사부인. 나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학원 가방을 맨 민찬이가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찬이는 그대로 달려와 내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가도 할머니랑 가까운 데 살 거예요.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큰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우는 아이를 보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최은하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은하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시되 몇 가지 조건을 거는 겁니다. 조건이라니요? 첫째, 새집 전세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 둘째, 손주의 학군을 위해 이사갈 지역을 정해 주는 것. 그리고 셋째, 한 달에 2번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말없이 서류만 내려다봤습니다. 어르신, 이 방법이라면 어르신의 상처받은 마음도 위로받고 가족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수보다 더 값진 건 화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민찬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김은숙의 말과 내 품에 안겨 울던 민찬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김은숙의 목소리와 민찬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길 기다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숙 씨, 나 윤말순이에요. 어제 공원에서 배웠던. 어머, 말순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공원에서 김은숙을 만났어요. 말순 씨, 많이 고민되시죠? 김은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숙 씨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자세히 좀 들려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저는 뒷전이고 항상 친정만 챙기니까. 김은숙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김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었어요. 말순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새로운 시작이라. 네, 저처럼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시고요. 취미 활동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김은숙은 나를 동네 실버 문화센터라는 곳으로 이끌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기운이 나를 감쌌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말순 씨, 여긴 제 친구 이순희 씨예요. 우리 동갑내기 친구. 김은숙이 소개해준 이순희라는 분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씨. 은숙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이순희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고우시다. 혹시 노래 같은 거 배워보셨어요? 젊었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20년 정도 활동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우리 트로트 교실의 딱이네. 이순희는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며 내 손을 이끌었습니다. 작은 강의실 안에서는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노래 강사를 따라 목을 풀고 있었죠. 자자, 주목.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식구가 오셨어요. 윤말순 씨라고 하십니다. 강사의 소개에 모든 눈이 내게로 쏠렸습니다. 새로 오셨으니 신고식으로 한 곡 청해 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순희가 등을 떠밀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말순 씨. 그냥 편하게 불러봐. 나는 마지못해 마이크를 잡고 옛날에 즐겨 부르던 애모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강의실 안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목소리가 어쩜 저렇게 구성져.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해요. 낯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즐거움이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순희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우리 나이라고 새로운 시작을 못할 건 뭐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말순 씨 자신만의 무대가 필요할 때야. 자신만의 무대라니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은하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제안드린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죠. 최은하 변호사는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서류를 펼치며 차근차근 다시 설명했습니다. 첫째, 매매는 예정대로 진행하시되 매매 대금 4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아드님 새집 전세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민찬이의 학교 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집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한 달에 2번,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반드시 2분 사돈어른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갖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규와 소은, 그리고 소은이 엄마까지 함께 서 있었죠. 어머님,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소은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갯짓으로 허락했죠.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내 앞에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고 무신경했어요. 앞으로는 2분 어머님 똑같이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사부인,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소은이를 단단히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최은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방금 어르신께 몇 가지 화해 조건을 제안드렸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민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최은하 변호사가 3가지 조건을 다시 설명하자 소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에게 그렇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것 없다. 나는 마음은 이미 풀려 있었지만 애써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를 마친 민찬이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와, 외할머니도 계시네. 민찬이는 그대로 달려와 내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근데 우리 이사 가면 할머니 집이랑 멀어져요?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민찬아,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소은이가 조용히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민찬이가 금세 울상이 되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자주 못 봐? 할머니, 그럼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그 순진한 한마디에 내 마지막 자존심과 오기가 전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민찬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찬아. 그럼 우린 죽을 때까지 가족이지. 진짜지, 할머니? 진짜죠?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내 대답에 민찬이가 까르르 웃으며 내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은이는 내 밥그릇에 연신 반찬을 올려주었고 민규는 그동안의 회포를 풀듯 제잘거렸죠.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최은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말씀하신 조건들을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어르신?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대신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시죠? 남는 돈으로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영감, 할망들이 모여서 신나게 노래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 말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2번째 무대가 새롭게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결국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음 대신 새로운 희망이 그 자리를 채웠죠. 내가 내건 조건들이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새집 전세금 3억 원 지원, 민찬이 학군 유지, 그리고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가족 모임까지요. 집을 판 돈 4억 5천만 원은 그렇게 새로운 약속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3억 원은 민규네 가족의 보금자리로, 남은 1억 5천만 원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위한 종잣돈이 되었죠. 새 전셋집 계약을 마치던 날 소은이는 내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은이는 이제 정말 달라지겠다고, 두 분 어머님을 똑같이 소중히 모시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민규도 깊이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소은이 엄마까지 다가와 멋쩍은 얼굴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는 정말 소은이 단속 잘 시킬게요. 나는 그저 담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은 돈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열어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이순이와 함께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순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죠. 언니, 정말로 트로트 살롱을 만들려는 거야? 응.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내 이름 석자, 윤말순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와, 언니 진짜 멋있다. 내가 뭐든 도울게. 우리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판 끝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50평짜리 상가를 찾아냈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부담되긴 했지만 볕이 잘 드는 창과 널찍한 공간이 마음에 쏙 들었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동산 동생 박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그러다 이 돈까지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망하면 어떠냐. 이른둘에 하는 도전인데 실패한들 후회는 없다. 내 단호한 말에 박도연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죠. 나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조명이 달린 작은 무대가 만들어지고 전문가용 음향시설이 들어왔습니다. 홀에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둥근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죠. 드디어 윤말순의 트로트 살롱이라는 간판이 걸리던 날, 나는 간판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개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민균의 가족과 소은이 엄마까지 모두 와서 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죠. 어머님, 여기가 정말 어머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너무 멋져요. 소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찬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사장님이야? 그럼 나 여기서 매일 노래해도 돼? 그럼 우리 강아지 언제든 환영이지. 할머니가 이제부터 사장님이야. 우와, 우리 할머니 짱이다. 최고. 민찬이가 방방 뛰며 박수를 치는 모습에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개업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버 문화센터 친구들과 동네 어르신들까지 30여 명의 손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죠. 나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내 나이 72, 내 인생 처음으로 오롯이 나만을 위한 무대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말순의 트로트 살롱 사장, 윤말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네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아내, 엄마,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그림자처럼 투명인간처럼 살던 제가 이제야 제 무대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첫 곡으로 애모를 불렀습니다. 내 지난 72년 인생의 서름과 기쁨, 모든 애환을 목소리에 실어보냈죠. 노래가 끝나자 모든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윤말순, 윤말순. 이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줬어. 고마워. 객석에 있던 민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다. 소은이도
소은이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나 늦게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72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나는 오늘 투명인간에서 벗어나 진짜 윤말순이 되었다. 트로트 살롱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노래 교실을 열고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죠. 특히 나처럼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시어머니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며느리는 아들 월급까지 친정에 다 갖다 바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고, 시어머니.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한 번은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처럼 성급하게 집부터 팔지는 마시고요. 내 농담 섞인 조언에 다들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주말이면 민균의 가족이 살롱으로 놀러 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아주 제 집처럼 드나들었죠. 할머니, 오늘은 땡벌 가르쳐줘. 민찬이가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소은이는 흐뭇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정말 처음 봐요. 제가 다 기쁘네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가족들만 초대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민규와 소은, 민찬이, 그리고 소은이 엄마까지 모두가 내 첫 번째 관객이 되었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가족들을 위한 특별 공연입니다. 내가 인생은 즐거워를 부르자 민찬이가 무대로 올라와 내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소은이 엄마가 슬그머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사부인 나도 한 곡 불러봐도 될까요? 아이고, 옥화씨. 당연하지. 얼른 마이크 잡아. 소은이 엄마가 구성진 목소리로 정든 고향을 부르자 나는 옆에서 화음을 넣었습니다. 두 늙은 사돈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미움과 갈등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소은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규도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살롱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은이 엄마가 만들어 온 잡채와 소은이가 재워온 불고기, 그리고 내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죠. 민찬이가 볼이 터져라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아이가 내 품과 소은이 엄마의 품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나는 민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내 새끼. 이제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야.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내 행동이 이렇게 커다란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나이 72.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윤말순의 트로트 살롱의 자랑스러운 사장이자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의 든든한 중심이었습니다. 윤말순의 트로트 살롱을 열고 꿈같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과 노래하고 웃으며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죠. 민균의 가족과의 관계도 특히 며느리 소은이와의 사이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이제야말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건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오후 소은이 엄마가 살롱에 놀러 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죠. 사부인,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은 어디 소풍이라도 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쵸? 그러게 말이에요, 옥화 씨. 하늘이 참 맑고 예쁘네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은이 엄마가 방금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디 소풍 가고 싶은 날씨네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옥화 씨, 그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내가요? 언제요? 어머, 그랬나? 내가 이놈의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소은이 엄마는 자기 가볍게 머리를 툭 치며 웃어넘겼습니다. 나 역시 그저 나이가 들면 흔히 겪는 건망증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 살롱에 모여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왁자지껄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찬이가 재롱을 부리자 소은이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할머니가 깎아 사줄게. 순간 식탁의 모든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민찬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저 민찬이에요. 민수 아니고요. 뭐야? 네 이름이 민찬이라고? 아니지, 민수 맞는데 내가 내 손주 이름도 모를까봐. 소은이 엄마는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그때 소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찬이잖아. 피곤해서 그래? 장난치지 마. 내가 장난은 무슨, 너희들 지금 단체로 날 놀리는 거지? 얘가 민수 아니었어? 그날 밤 소은이가 무거운 얼굴로 따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고 어제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셨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은행 직원하고 한참을 싸우셨대요. 그러게 나도 요즘 그렇게 느끼긴 했다만 병원에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니? 제가 가보자고 하면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소은이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소은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일 당장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어머니 설득해서 큰 병원으로 가보자. 이건 꼭 확인해야 해. 일주일 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우리 가족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앞에 앉혀두고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병의 진행은 환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갑자기... 소은이 엄마는 진단 결과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던 소은이 엄마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고? 그럼 나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되는 거야? 소은아, 나중에 너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내가 너한테 짐이 되면 어떡해?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낫지 않겠니? 나는 우는 소은이 엄마의 등을 쓸어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밉고 질투났던 사돈이었습니다.
그런 소은이 엄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여 마음이 아팠죠. 그날 이후 소은이 엄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 갔다가 길을 잃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또 어느 날은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채 까맣게 잊어버려 집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엄마, 제발.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내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응? 소은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사돈 양반도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여서 결국 소은이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온전히 어머니 간병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소은이는 나날이 핏기가 가시고 야위어 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닥쳐왔죠. 엄마, 장모님 치료비랑 간병비, 약값까지 합치니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가. 이제 소은이도 일을 그만뒀고 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차. 민규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내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은이 엄마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방금 밥을 먹고도 밥을 달라고 조르고 때로는 딸인 소은이마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댁은 누구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어?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나야 소은이. 엄마 딸 소은이. 우리 딸? 나는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딸이 어딨어요. 거짓말 마요. 빨리 나가요. 소은이 엄마는 소은이를 밀치며 밖으로 내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소은이는 넋나간 사람처럼 살롱으로 나를 찾아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밤에는 잠도 안 주무시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세요. 제가 정말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젠 저도 못 알아보세요, 어머님. 나는 야윈 소은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네,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저까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줘야 할 내 가족이라는 것을요. 소은아, 울지 마라. 이건 내 탓이 아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네. 이건 하늘이 우리 가족한테 더 단단해지라고 내린 시험 같은 거다. 그리고 시험은 혼자 치르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어머님, 그동안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갚을 차례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니. 내 말에 소은이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은이 엄마의 병은 우리 가족에게 닥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위기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대로 모두가 함께 불행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은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오전 시간에는 내가 어머님을 돌볼 테니 너는 그때 푹 쉬기도 하고 밀린 내 볼일도 보거라. 네, 어머님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힘든 부탁을 드려요. 이건 제 엄마고 제 몫인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소은이는 완강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여 나는 그런 소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이 사람아,
짐이라는 소리가 지금 우리 사이에 나올 소리니? 내가 그러다 쓰러지면 민규는 또 우리 민찬이는 어떡할래? 이건 너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야. 이제 우리 모두의 짐이다. 내 단호한 말에 소은이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마음이 영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던 질투의 대상, 소은이 엄마를 내 손으로 직접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은이 엄마는 다른 누구보다 내 손길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옥화 씨, 우리 산책이나 갈까요?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어디를요, 사부인? 공원에 가서 저기 저 꽃 구경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요. 나는 소은이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소은이 엄마는 내게 살며시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조잘거렸죠. 사부인 손은 참 따뜻해요. 이상하게 사부인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가끔은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덜컥 겁이 나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섭네요. 그 말에 나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소은이 엄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며 쌓아온 나만의 지혜로 소은이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에 좋다는 퍼즐을 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맞추기도 하고 색색의 실로 목도리를 뜨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옥화 씨, 이 노래 알아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내가 먼저 선창을 하면 소은이 엄마의 흐릿하던 눈빛이 순간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알지, 그럼.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인데. 소은이 엄마는 언제 아팠냐는 듯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소은이 엄마는 예전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 그대로였죠. 민찬이도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나도 같이 부를래요. 아이는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어 함께 노래하고 율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소은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죠.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은 정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인가 보지. 민규도 내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소은이 엄마도 정신이 또렷할 때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내가 사부인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기억나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난 일은 다 잊어요, 옥화 씨.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더욱 놀라운 일은 트로트 살롱의 이웃들이 우리 가족의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순희는 살롱의 치매 가족 쉼터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으면 병만 깊어져요. 우리 함께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이겨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최은하 변호사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히 알아봐 주었고, 박도연은 실력 좋은 요양원 정보를 물어다 주었죠.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예금의 일부를 소은이 엄마의 치료비로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 돈을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때문에 어머님 노후 자금까지. 이 사람아,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냐? 이 돈, 원래는 내 서러움과 맞바꾼 돈이었어. 이제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랑 바꾸자. 그게 훨씬 값진 일 아니겠니? 소은이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민찬이의 순수한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였죠. 아이는 매일같이 외할머니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은이 엄마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민찬이의 이름과 얼굴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특히 손주와의 교감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치매 진행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늦춰졌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내가, 오후에는 소은이가, 주말에는 민규가, 그리고 민찬이는 온종일 외할머니의 귀여운 말벗이 되어 주었죠. 나는 트로트 살롱의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음악교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음악이 치매 예방과 증상 완화에 좋다는 말에 소은이 엄마뿐만 아니라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노래하고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소은이 엄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사부인, 요즘은 정신이 아주 또렷해요.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겠어요.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내 곁을 지켜주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소은이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은이도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가족의 기둥이세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트로트 살롱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와 소은이 엄마가 무대에 나란히 서서 고향의 봄을 부르자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죠. 한때는 서로를 미워했던 두 늙은 사돈의 목소리가 하나의 화음이 되어 어우러지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미움과 갈등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목소리가 정말 예뻐요. 민찬이가 외치는 소리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고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렇게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내 행동이 미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이렇게 커다란 사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은이 엄마의 병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트로트 디너쇼에 가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소은이가 제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공연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송대관 아저씨 나온다고 해서 제일 좋은 자리로 예매했다고요. 어머, 정말? 그걸 어떻게 알고 예매했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제 대답에 설레는 마음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소은이 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이 조용히 앉아 계셨죠. 치매 때문에 다른 기억은 흐릿해져도 좋아하던 노래만큼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소은이 엄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송대관, 노래 잘하지, 좋아. 그때 민규가 양손 가득 음료수를 들고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엄마, 장모님, 공연 보시다 보면 목마르실 것 같아서 시원한 걸로 가져왔어요. 자, 하나씩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 잘 마실게. 제가 음료수를 받아들며 민규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느새 민찬이가 달려와 제 무릎 위로 쏙 올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 큰 상. 어머나, 우리 강아지 무슨 상을 받았을까? 민찬이가 가슴을 쭉 펴고 으스대며 외쳤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얼굴 그려서 냈거든요. 옆에 있던 소은이 엄마도 박수를 짝짝 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찬이 착하다. 드디어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곡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어머니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외식하러 나가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찬밥에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서럽고 외로운 밤이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괜찮아요. 지금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소은이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저희 엄마한테 하듯 어머님께도 똑같이 잘할게요. 제가 소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얘는 다 지난 일을 뭘. 괜찮아. 지금 이렇게 잘해주면 됐지. 민규도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콩가루였을 거야. 엄마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야. 너는 또 무슨 소리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민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그때 민찬이가 양팔을 활짝 벌려 저와 소은이 엄마를 번갈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아이고, 이 녀석. 저는 민찬이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주었죠. 소은이 엄마가 더듬더듬 제 손을 찾아와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사부인. 아니에요, 사돈.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표 불고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민찬이가 식탁으로 달려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피곤하게. 제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피곤하긴. 온 식구가 다 같이 먹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서들 앉아. 우리는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은이 엄마도 예전과 달리 혼자서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식사를 하셨죠. 소은이가 엄마의 입가를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소은이 엄마가 아이처럼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아주 맛있어. 민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걸리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자자, 다들 잔 채우세요. 제가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원한 행복과 두 어머님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쨍하고 막걸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차린 윤말순의 트로트 살롱은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무슨 노래예요? 한 회원이 활기차게 인사하며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악보를 나눠주며 대답했죠. 어서 와요. 오늘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찐이야 배울 거예요. 아주 신날 테니 기대해요. 트로트 살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노래 교실이 아니에요.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담도 해주는 동네 사랑방이 되었죠. 수업이 끝나자 한 회원이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며느리랑 평생 등지고 살 뻔했어요. 이제야 우리 집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아이고,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다 스스로 노력하신 덕분이죠. 소은이 엄마도 매일 살롱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덕분에 치매 진행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소은이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며 제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오늘 오후에 같이 김치 담그기로 했죠? 네, 사돈. 오늘은 맛있는 배추김치 담글 거예요. 민규랑 소은이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배추를 다듬으며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살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규는 새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답니다. 엄마, 나 과장 됐어. 민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나,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고생 많았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소은이도 이제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제잘제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진짜 딸이 되었죠. 어머님, 오늘 저희 부장님이 글쎄. 어느새 훌쩍 자란 민찬이는 이제 두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특한 손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트로트 살롱의 작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노래, 인생은 아름다워를 부르기 위해서였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부를 노래는 제 남은 인생을 선물해준 아주 고마운 노래입니다. 익숙한 전주가 흐르고 저는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 눈물 흘린 그 자리에 객석에는 사랑하는 제 가족들과 소중한 이웃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엄마도 박자에 맞춰 조용히 박수를 치고 계셨죠. 가슴 아픈 그 사랑도 추억이 되는 거야. 지난 세월의 서름과 아픔, 그리고 지금의 감사와 행복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노래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찬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 진짜 가수보다 더 잘해요. 소은이가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져요. 민규도 자랑스러운 얼굴로 저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죠.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 곁으로 다가가자 소은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래 참 좋아요. 고마워요, 사돈. 저녁 노을이 살롱 창문 너머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빛이 우리 가족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만 같았죠. 이른둘에 비로소 찾은 진짜 제 인생.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매일 웃고 노래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한 추억으로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에필로그 그래도 살만한 인생.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엄청 특별한 날이잖아요. 방문 밖에서 이제는 제법 굵어진 민찬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된 내 강아지 민찬이입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강아지, 할미 다 일어났다. 내가 문을 열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나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은이가 끓인 구수한 미역국과 정갈한 생일상까지 차려져 있었죠.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님. 소은이가 향기로운 꽃다발을 건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규가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야단법석을 떨고 그래. 다 늙은이 생일인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시면서 오늘 트로트 스타로 입문하시는 날인걸요. 소은이가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제 인생의 길이 남을 꿈 같은 날, 전국 노래자랑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 날이었죠. 할머니, 오늘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면 저희 반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노래 잘한다고. 민찬이가 제 옆에 딱 붙어서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찬이가 할머니를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해? 당연하죠. 할머니는 우리 동네 최고의 스타인걸요. 그때 소파에 앉아 계시던 소은이 엄마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덕에 다행히 치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맛있겠다. 소은이 엄마가 더듬더듬 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옥화 씨. 얼른 와서 같이 케이크 먹어요. 내가 소은이 엄마의 손을 잡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온 가족의 생일 축하 노래 속에 나는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젊은 작가님이 현관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윤말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온 국민에게 소개해드릴 생각에 저희도 설렙니다. 아이고, 뭐려. 제가 뭐라고 부끄럽습니다. 대기실에서 곱게 분장을 받고 있는데 민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떨려? 조금은 떨리지.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인데. 괜찮아,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해낼 거야. 내가 항상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거 알지? 엄마가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서는 걸 보니 자랑스러워. 그럼 말지. 내 아들. 나는 민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불리고 나는 수천 명의 관객 앞에 섰습니다. 맨 앞줄에는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 우리 가족들이 앉아 있었죠.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77의 나이로 트로트 스타가 되신 희망의 아이콘, 윤말순 어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할머니 윤말순입니다. 어르신 72의 나이에 트로트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맞아요. 다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더라고요. 관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가족 이야기가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때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내가 담담하게 말을 시작하자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명절에도 외톨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 가족이 저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노래가 제게 선물해준 기적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 자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민찬이가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관객들이 웃으며 더 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나는 찐이야를 불렀습니다. 내 나이 77, 아직 인생은 찐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신나게 노래했죠. 노래를 마치자 모든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름이 늘었다고 해서 꿈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깜짝 파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가족들뿐만 아니라 트로트 살롱의 제자들과 이웃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너무 멋있으셨어요. 우리 동네의 자랑, 윤말순 선생님 만세. 소은이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곁에 와주셔서,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규가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예쁜 비행기 티켓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온 가족 제주도 여행권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세상에, 정말?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서 흑돼지랑 갈치조림 먹어요. 민찬이가 내 팔에 매달렸습니다. 소은이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사부인. 그럼요, 옥화씨. 당연히 같이 가야죠. 우리 6 식구 모두요. 파티가 무르익어갈 때 나는 잠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민규와 소은이가 조용히 나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엄마한테 고마워요. 엄마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았으면, 엄마가 저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어머니, 저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친정엄마도 모실 수 있었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일은 됐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지. 거실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저를 위해 어머니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득 5년 전 집에서 혼자 외로이 명절을 지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말순아, 조금만 기다려. 아주 조금만 더 버티면 내 인생에도 곧 눈부신 봄이 올 거야. 아주 활짝 꽃이 필 거야. 77, 참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응원해주는 이웃들과 그리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노래가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받던 제가 트로트를 통해 다시 일어섰죠. 완벽한 가족은 아니에요. 여전히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가끔은 옛날 생각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걸요.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 제가 트로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혼자 방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겠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우리 인생은 계속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저는 트로트를 부릅니다. 내일도 부를 거고 모레도 부를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노래할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